중거리 타격 능력, MRC 두 가지 있으면 작살납니다. 왜 작살나냐? 제가 좀 이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주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그게 뭐 2,500km짜리야. 제주 강정에서. 그럼 3시간 후에 하이난 앞바다에 중국 항공모함 박살납니다. 하이난 앞바다는 제주 강정에서 2,300km 떨어져 있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유도할 거냐? 얘를 바로 UBCSR, 무하브 같은 애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무하브는 어떻게 유도되는데, 무하브 같은 그런 기체의 특징이 뭐냐? 위성통신 안테나를 갖고 있습니다. 위성통신 안테나를 갖고 있죠. UBCSR을 갖고 있죠. 미사일에는 보통 이 위성통신 안테나를 안 둬요. 이게 그 크기도 있고 전력을 많이 써서 미사일이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UBCSR을 갖고 얘가 위성을 통해서 제주 강정센터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얘가 미리 하이난 앞바다에 있는 중국 항모를 확인하고 거기로 미사일을 유도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럼 그 위성에 직접 유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위성에 직접 유도하면 될 수 있는데요. 미사일에 위성통신 모듈을 둘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위성이 두 종류 아니에요. 하나는 36,000m 높이의 정지궤도 위성. 얘는 타겟을 직접 감시 추적하지 않아요. 36,000m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항공모함을 정확히 식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36,000m가 떨어지면요, 그냥 거의 지구 둥그런 거에 한 80%가 다 보여, 그냥. 그러면 거기서 쫙 좁혀 들어가야 타겟이 나오잖아요. 위성이 그러려면 위성에 원자력 발전기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전기를 너무 많이 써. 어느 정도 쓰냐? 만약에 해상도를 저궤도 위성이 보통 500에서 1000km인데 500km짜리 저궤도 위성과 해상도를 맞추겠다. 그러면 에너지를 5000배 써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에너지 소모가 거리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500km 대비 36,000km면 70배잖아요, 거리가. 그 제곱하면 4,900배 나오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정지궤도 36,000m에다가 레이더, 일종의 레이더죠. SAR, SAR 레이더 실은 위성을 중국에 쏘아 올렸다. 그러니까 이거 미쳤다고 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오케이. 정지궤도는 그럼 이건 레이더 유도에 적합하지 않아. 레이더 쪽에서는 저게 없고, 레이더 쪽에서는 그 위성 통신 모듈을 두기 어렵고, 또 위성 쪽에서는 그거 저 까마득하게 있는 저 조그만 그 행성 지구의 그 한 특정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거기까지 미사일을 유도한다는 거 불가능하고, 그래서 힘듭니다. 그럼 저궤도 위성에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네, 저궤도 위성은 획획 돌죠. 그러니까 정지궤도가 아니죠. 훨씬 빨리 돌죠. 저궤도 위성이 되면. 그럼 저궤도 위성이 이거를 유도를 해주려면 굉장히 빽빽하게 해서 군집을 이루어가지고 계속 핸드오버를 시켜가면서 위성 1번이 유도하다가 2번이 유도하다가 3번이 유도하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빽빽하게 저궤도 위성 해갖고 그거 유도하려면은 그게 이제 국력이 이제 미국급이 돼야죠. 미국급이 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최악의 경우 저궤도 위성은 이건 사냥 대상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한 500km밖에 안 되니까 그 SM-3 요격 미사일 고도가 1,500km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사냥 대상이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유도하냐? 말씀드렸지만 통제소에서 통신위성이 정지궤도에 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도 그래요. 우리 군사통신위성 정지궤도에 가 있습니다. 정지궤도 통신위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드론, 그러니까 UBCSR 드론, 그러니까 그 전장 통신 감시 정찰 드론으로 연결하고, 그 전장 통신 감시 정찰 드론이 타겟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타겟에 의해서 얘를 유도를 하는데, 그러면 전장 통신 감시 정찰 드론은 타겟으로부터 얼마 바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13,000m 떠 있으면 400km 바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공 미사일 범위 바깥에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그게 두들겨 맞다 그래도 이게 뭐 몇 대가 있으니까 뭐 끄떡없이 또 다른 게 하면 되고, 아주 비싼 무기는 아니고 1억 달러 넘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되죠. 이게 이제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무기라고, 이런 무기들이. 무하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저는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무하브 한다는 거 보고. 그래서 이걸 문재인이가 뒷다리 잡은 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UBCSR 이런 드론, 우리 무하브 같은 드론 및 이제 6세대 전익기가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는 그 B-21, 이게 조기 경보기 AWACS를 밀어내는 중이에요. 지금 이 기능들이 조기 경보기가 하던 기능입니다. 이게 이 조기 경보기는 전장의 총지휘자였죠. 현재도 총지휘자죠. 조기 경보기의 최신형이 이제 미국 모델로 E7이라 그러고 한국 이름으로 PSI라 그러죠. 이 최신형은 한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터키 네 나라가 운영 중이죠. 미 공군도 운영 안 해요. 미 공군이 구독들인 데가 있어서 E3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거. 근데 그게 그 비행기가 단종된 지도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유지보수 어렵고 그래서 E7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어서 작년 4월에 미 공군이 기술 시범기를 발주를 2대인가 뭐 1대인가 했고 그거를 미 공군이 요청한 특별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미 물건은 있는데 보잉사에서 우린 보잉이 만들어준 물건을 쓰고 있고 미 공군은 그거 말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또 다른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구현을 해서 2025년에 납품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검증을 해보고 그때부터 도입이 본격화되면 약 한 25대 구입한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고민이 뭐냐면은 이게 이 조기 경보기가 이제 다른 솔루션에 의해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소형화되고 분산화되고 무인화되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요. 일단 한번 보시죠. 예. 네 가지 추세가 굉장히 뚜렷한데 소형화, 그 다음에 항속, 그러니까 이 채공 시간이 연장이 되고 무인화, 분산화 이게 네 가지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은 2004년에 나온 이 보잉의 E7하고 사브에서 2013년에 나온 글로벌 I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기체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공허 중량이 보잉은 10만 파운드가 넘고요. 그러니까 한 10만 파운드면 이제 50톤, 45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얘는 그것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5만 파운드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25톤, 26톤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22톤, 23톤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속을 보면요. 거의 2배예요. 이 사브 글로벌 I가. 결국은 이게 그 순항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항속이 저렇다는 얘기는 채공 시간도 2배란 소리거든요. 이 E7이 항속이 6,500km, 예. 사브 글로벌 I가 이제 11,122km인데 사브 글로벌 I가 정평이 있습니다. 얘가 고장이 잘 안 나는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굴리기가 편해요. 비행기를 bombardier 글로벌 600, 글로벌 600이라는 비행기를 쓰는데 기체를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런 욕심을 좀 내보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욕심 말씀드리기 전에 네 가지 추세가 뚜렷하다. 지금 보잉의 E7과 사브의 글로벌 I를 비교를 해보면 절반으로 몸집이 줄어들어 버렸다. 그 다음에 항속이 배로 늘었다. 물론 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 뭐 사각이 있냐 없냐 기타 등등해서 보잉이 훨씬 더 센 놈인 건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사브도 다 갖고 있고 사브가 이제 자기들 선택해주면 한국에 맞춰가지고 다 수정하고 이걸 한국과 같이 하겠다 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화인데 지금 본 그런 이제 MQ9이라든지 우리 무하브와 같은 이런 중고도 장기 채공 드론에도 아주 작지만 일부 기능이 빠져나가고 이게 뭐 특히 우리 무하브 300kW 전기 써? 그러면 작은 전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요, 거기서. 이런 종류. 그러니까 통신, 감시, 정찰에, 전기 쓰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통신, 감시, 정찰에서 지금 전기 가지고 무슨 거기서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전자레인지를 돌리겠어요? 그걸로 전자레인지 돌리려면 600대 걸어놓고 돌려야 되는데. 예. 500W 정도 쓰니까 전자레인지가. 그 다음에 RQ4와 같은 고고도 장기 채공 드론, 예. 무하브는 보통 이런 종류 MQ9이나 무하브는 14,000, 15,000m까지 올라가고요.
RQ4는 그거보다 3-4천 메탈 더 올라갑니다.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중고도 고고도 구별을 해요. 그다음에 B21, 예,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B2의 그 후속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B2는 스텔스 폭격기거든요. 폭격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 B21 개발한 사람들 보고 신형 폭격기가 멋있네요. 그러면은 뺨 맞습니다. 예, 너희 우리 모욕하냐 그럽니다. 그거요, 방점이 폭격에 찍힌 게 아니라 통신 감시 정찰에 찍혀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게 이 그 전장의 그 총 지배인, 총 관리자, 전장 총 관리자거든요. 조기경보 통제기가 그 역할을 나눠서 하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힘도 좋아지고 센서, 레이더나 기타 등등 EO, IR, 센서 힘도 좋아지고 통신 힘도 좋아지니까 한 군데 몰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한국이 그런데 이제 2, 3대 도입해야 된다고요. 이제 당장 한국이 4대나 운영하고 있는데 또 2세대 최소 그 정도 도입한대요. 그래서 이건 제가 상상입니다. 이건 뭐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뭐 귀엽게 들으세요. 귀여운 소리로. 예. 이거 사브에서 도입하면서 한국에 맞는 그런 더 고급진 기능을 사브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구현을 하고, 그럼 이제 전통적인 조기 경보 통제기죠. 예, 전통적인 AWACS죠. 전통적인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당장 급한 불은 큰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공동 개발을 했으니까 무인화 분산화를 할 때의 기술이 확보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그 무인기 그거 만드는 것도 뭐 사브랑 같이 해도 되고, 이거 전 세계에서 몇 대 못 팔아요. 네, 같이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화를 근데 하려면 이게 이제 이 엔진이 민항기 타입 엔진이어야 돼요. 오래 날아야 되니까 이게 그 아음속으로 오래 날거든요. 음속에 뭐 0.8, 0.9, 0.85 이 속도로 납니다. 일반적인 여객기 속도로 날아요. 여객기를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 민항기 타입의 엔진이죠. 그러니까 이 코어는 뭐 그렇게 스러스트가 높질 않아요. 2개 정도 채운다 그랬을 때 각각 한 14,000, 아까 말씀드린 사브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아지니까 10,000파운드면 코어는 충분해요. 심지어 8,000파운드면 충분해요. 지금 개발된. 근데 그 바깥에다가 어마무시한 팬을 돌려야 된다고요. 이런 민항기 쪽 엔진은요, 이 코어 바깥으로 나가는 공기가 코어로 나가는 공기의 9배쯤 됩니다. 반면 전투기 쪽 엔진은요, 코어 바로 언저리로 나가는 공기가 코어로 나가는 공기의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에 이 대형 팬을 설계하고 그걸 다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또 노하우예요, 한참. 그걸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때 이제 비행기 모델은 뭐 여객기 같은 모델보다 무인기니까 좀 과감하게 전익기나 혼익기, 예, 그러니까 blended wing body. 참고로 혼익기라는 말은 제가 썼습니다. 혼은 이제 혼성 합창단 할 때 그 뒤섞는다 혼이죠. 블렌딩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뜻이 뭐냐면은 날개와 동체의 구분이 애매하게 흐려져 있다예요. 그래서 저걸 BWB, Blended Wing Body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혼익기. 예, 한국말 이제 하나 단어 만들었습니다. 한자를 빌어서. 예,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이런 근사한, 예, 이런 모양의 혼익기 하나 만들자.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수송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만든 거고, 우리는 뭐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 없죠. 저거에 비하면 그거에 저걸로 장기 채공만 하고 전기만 풍부하게 쓸 수 있으면 되니까. 목적은 스텔스, 장기 채공, 전기 파워. 목적은 셋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게 뭐 전익기면 전익기 만드는 거고, 전통적 동체가 필요하다면 전통적 동체 만드는데 스텔스가 그럼 안 될 거고, 아니면은 뭐 여기처럼 이렇게 혼익기로 만들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카이 갈 길 바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 나오는 김에 카이 좀 욕 좀 하고요, 또. 예, 카이 먼지는 비전과 상상력을 키워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임원 그만하십시오. 예, 강구영 씨는 카이를 보잉 에어버스 같은 회사로 키우겠다 이런 망발을 했죠. 그래서 이 보잉 에어버스가 만드는 대형 민항기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우영우 수송기를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영우 그때 한참 할 때 그것도 빌어가지고 이렇게.
참 이거 사람 죽이는 무기 다루는데 그 연속극 빌려서 하나. 이게 이제 여론몰이 하기 위한 홍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전 나쁜 거예요. 아니 공군을 설득하고 국방부를 설득하고 방사청을 설득해야지 왜 바깥에서 풀숲을 치고 다니나. 그러면서 뭐 민주당이 편들어주기 바라고 민노총이 편들어주기 바라나.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보도 또 유튜브에서 거론되는 거 보면 카이가 수송기 개발로 이제 국방부 쪽에 내밀고 있는 계산서 초안이 한 3조에서 4조를 내밀고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요 아래 이 최첨단 혼입기, 예, 이거를 요번에 미 공군이 긴급 발주했거든요. 그 일단 시험기로, 기술 시증기를 긴급 발주를 했는데 그게 발주 금액이 3,116억 원입니다. 예. 그렇게 이거의 10배를 이런 최첨단도 아니고 이런 뭐 마치 일본의 그 C2 카와사키 C2의 그 짝퉁 수십 년 지난 짝퉁 같은 거 만들면서 3조를 계산서를 들이밀라 그래. 이러면 이제 카의 일부 임원은 KF-21과 FA-50을 내세워서 이제 그 국민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라는 인구는 100만 밖에 안 되는데 800만은 정말 그 극도의 저임금 착취 외노자이고 추가로 또 100만은 외국인 전문직인 그래서 일반 국민이라는 거는 보통 그냥 놀고 먹는 그러한 국가랑 무슨 놈의 공동 R&D 할 게 있다고 거기랑 공동 R&D 한답시고 그러니까 돈 빠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R&D 센터 만들어지면 노하우가 유출되는 거죠. 거긴 미쳤습니까? 근데 노하우를 근데 받아가긴 누가 받아가? 국적도 모를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국적도 모를 사람들이. 알바니아 엔지니어, 세르비아 엔지니어. 국적도 모를 사람들이 받아가죠. 러시아 엔지니어도 거기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안 되면은 또 저기 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얼마나 돈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저 강구영이의 그 카이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남들은 4, 5천억, 3, 4천억에 개발하는 거를 3조씩 계산서 흔들면서 다니는 거구나. 저 사기꾼들인데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신합니다. 네. 그래서 강구영 씨는 좀 인생을 반성하시고 사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니 낯살 먹고 그렇게 출세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네. 안 좋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1도련의 동쪽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아브나 이제 그 MQ9과 같은 그런 그 무인 전장 통신 감시 정찰 드론을 띄우고 그것에 의해서 목표를 식별하고서 뭐 1000km, 2000km, 800km 바깥에 있는 그 중국 해안가에 붙어 있는 중국 해군 함정을 조져버린다. 작살나는 거죠. 2500km도 갈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그 순항 미사일들은. 지금은 1600km 토마호크가 순항 미사일로는 최장이죠. 그러나 터보팬 순항 미사일의 특징이 뭐냐면 얼마든지 2500km를 쉽게 느려요. 예를 들어서 한국 현무 3D의 목표가 사거리 3000km인데 아마 한국 현무 3는 아직은 육상 고정 타겟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어떻게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가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게 이제 나오면 이제 항법 로직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시커 바꾸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할 실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중국 해군은 폭망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해상 운송로가 전면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육지의 방공망 기지 통신 시설을 이제 본격 공략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올해 1월 달에 CSIS 미국 싱크탱크 거기서 그 미중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충돌 일어나면 중국이 피폐화되고 박살나는 건 맞지만 미국의 피해가 무지하게 크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데 저도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 있는 연구원들은 몽창 다 바보여서 백모 너같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냐라고 이제 말씀을 지적을 해주시면 참으로 훌륭한 질문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대담하게. CSIS가 2024년 1월에 발표한 워게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목적이 그럴 거예요. 미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거기 답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많이 둬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큰 배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몰빵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UBCSR 그러니까 이 MQ-9이나 무아브 같은 것과 중거리 타격 능력을 전제를 안 했어요. 그거는 필요한 능력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놨지 그런 것이 갖춰져 있다. 빵빵하게 한미일이 전부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전제를 미국이 개고생하게끔 전제를 짜놓고 하니까 당연히 워게임은 미국이 개고생하는 걸로 나오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 미국이 자기 자신과 일본의 그런 이런 아까도 보셨잖아요. 두 개 합쳐가지고 벌써 MQ-9을 한 24대를 깔고 있잖아요. 한국이 조인해서 한국형 MQ-9 그러니까 무아브를 한 12대 까는 거고 또 미일이 해가지고 거기는 토마호크랑 제즘으로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국은 자기가 K 미사일을 개발해서 그걸 따라 들어가고 있잖아요. 2, 3년 시차를 두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